배당으로 연금을 만드는 배당연금술사입니다. 지난 영상에선 가족 간 증여를 통한 절세 전략에 관한 기본적인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해외 주식 혹은 해외 ETF 투자자라면 증여 절세 전략에 대해 조금 깊이 있게 공부해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많은 투자자들이 놓치고 있을 만한 부분들을 꼼꼼히 짚고 넘어가 보려 합니다. 먼저 구독자님들께서 남겨주신 소중한 댓글 중 함께 고민해보면 좋을 만한 댓글부터 차례대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독자 윤경아님께서 남겨주신 댓글입니다. 2024년에 배우자에게 6천만 원 정도의 주식 증여를 했는데 2025년인 현재 아직 매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 매도해도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 2024년까진 해외 주식을 가족에게 증여한 이후 곧바로 매도하더라도 절세 혜택을 온전히 누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5년부턴 증여받은 사람이 증여일로부터 1년 이상 보유해야지만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윤경아님께서는 2024년에 배우자분께 주식을 증여했지만 매도하지 않은 상태에서 2025년으로 넘어오게 된 것이죠. 이 경우 2025년이 되었으니 새롭게 바뀐 규정에 맞게 1년 이상 보유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개정 전에 증여한 것이니 1년을 보유하지 않고 아무 때나 매도해도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인지 헷갈릴 수 있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을 직접 드리는 대신 스스로 답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자세히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네이버에서 기획재정부라고 친 후 보도자료라는 탭을 눌러보겠습니다. 뉴스에서 보도되는 각종 경제정책 관련 자료들은 대부분 이곳에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검색어에 세법 개정안이라고 입력하면 매년 경제뉴스에 화두가 되는 세법 개정안 관련 내용들이 연도별로 다 나옵니다. 따라서 새롭게 바뀌는 정책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다면 매년 말쯤 직접 기재부 홈페이지에 들어와 자료들을 검색해보는 것도 꽤 괜찮은 선택일 겁니다. 먼저 24년 7월 25일에 올라온 2024년 세법 개정안 발표라는 파일부터 살펴보죠. 화면 속 왼쪽 사진을 보시죠. 한동안 화두가 되었던 ISA 계좌 세제 지원 확대 관련 내용도 이곳에 자세히 정리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사화되는 내용들은 이 자료들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것이죠. 그리고 지난 영상에서 언급했던 양도소득세 2월과세에 대한 개정안도 이곳에 자세히 담겨 있습니다. 이 자료에 구독자님께서 남겨주신 질문에 대한 답이 나와 있으니 함께 살펴보죠. 가운데 자료를 보면 적용 시기에 25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윤경아님께서는 2025년 1월 1일이 되기 전에 증여하셨으니 새롭게 개정된 내용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볼 수 있죠. 굳이 1년을 보유하지 않으셔도 문제될 게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개정안은 어디까지나 안건일 뿐이기에 국회 본회의 의결 과정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2024년 10월 10일에 올라온 2024년 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라는 자료까지 함께 확인해 봐야만 합니다. 가장 오른쪽 자료를 살펴보죠. 표의 왼쪽에 보이는 정부안엔 납입 한도 및 비과세 한도 확대라고 적혀 있지만 오른쪽에 보이는 수정안엔 현행 유지라고 적혀 있습니다. 현행 제도는 납입 한도 총 1억 원, 연 2천만 원, 비과세 한도는 200만 원이라고 친절하게 적혀 있습니다. 7월에 올라온 정부 개정안을 반영하지 않고 기존의 제도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결정된 것임을 확인할 수 있죠. 세부적인 내용은 아래로 연락 바랍니다 라는 문구와 함께 내선 번호도 친절히 적혀 있습니다. 정말 연결이 되는지 궁금해서 직접 연락드려 봤는데 생각보다 전화 연결이 빠르게 잘 돼서 깜짝 놀랐습니다. 궁금한 점을 몇 개 문의드렸는데 정말 친절하게 알려주셨습니다. 혼자서 공부하다가 긴가민가한 게 있을 땐 담당자분께 직접 문의하는 게 궁금한 점을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해결하는 최선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물어보질 않아서 그렇지 물어보면 친절하게 알려주시는 마음 따뜻한 분들이 우리 주변엔 생각보다 많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QQQ, SOXL과 같은 해외 상장 ETF는 주식 증여 과정이 테슬라, 엔비디아와 같은 해외 개별 종목을 증여하는 것보다 훨씬 더
더 간단하다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복습 차원에서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테슬라 같은 해외 개별 종목을 증여할 땐 증여일 기준으로 전후 2개월씩 총 4개월간의 평균 가액을 반영하지만 QQQ 같은 해외 상장 ETF를 증여할 땐 증여일 바로 전날에 종가만 반영하기 때문에 의외로 간단합니다. 이 내용과 관련해서 구독자 논비리아님께서 이런 궁금증을 남겨주셨습니다. 질문을 간단히 요약해보자면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과 같은 국내 상장 해외 ETF도 해외 상장 ETF인 QQQ와 동일한 방식으로 증여하면 되는 건가요? 라는 질문이었죠. SCHD를 증여하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미국 배당 다우존스를 증여해도 될까요? 라는 질문으로 바꾸어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완전히 다릅니다.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 코덱스 미국 S&P 500 TR, 그리고 미국 배당 다우존스 같은 국내 상장 해외 ETF의 경우 가족에게 증여할 수는 있지만 증여를 통한 절세 전략은 활용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SCHD와 같은 해외 상장 ETF 대신 미국 배당 다우존스와 같은 국내 상장 해외 ETF를 선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절세 계좌를 활용해 세금을 조금이라도 줄여보기 위함일 겁니다. 하지만 절세 계좌를 활용하게 되는 순간 가족 간 주식 증여를 활용한 절세 전략을 활용할 수 없게 됩니다. 저는 이 부분이 절세 계좌를 활용한 국내 상장 해외 ETF 투자의 가장 아쉬운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연금저축과 IRP의 세액공제 혜택은 정말 강력합니다. 투자자라면 ISA 계좌의 세제 혜택도 마다할 이유가 없죠. 연금저축, IRP, ISA와 같은 절세 계좌 활용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이야기들은 이미 많이 접하셨을 겁니다. 그에 반해 절세 계좌를 선택하게 되면서 포기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선 상대적으로 관심이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선 절세 계좌를 활용하게 되면서 포기해야 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자세히 나눠보려 합니다. 정말 많은 종류의 ETF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해를 돕기 위해 딱 2개의 ETF만 가져와서 비교해 보겠습니다. 미국 시장에 상장한 해외 ETF로 SCHD를, 국내 시장에 상장한 해외 ETF로 미국 배당 다우존스를 가져와 보죠. SCHD와 미배당은 추종하는 지수가 같습니다. 따라서 비슷한 점이 많을 것이라고 착각하기 쉽지만 과세 측면에선 상당히 큰 차이가 있다는 걸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SCHD와 같은 해외 상장 ETF를 매도할 경우 매매 차익은 양도소득으로 분류됩니다. 하지만 미배당같이 국내에 상장한 해외 ETF를 매도할 경우 매매 차익은 양도소득이 아닌 배당소득으로 잡히게 됩니다. 조금 더 정확히 표현하자면 미배당과 같은 국내 상장 해외 ETF는 매매 차익과 과세 표준 증가분 중 더 적은 금액을 배당소득으로 반영합니다. 머리 아프시죠? 굳이 복잡하게 과표증분까지 생각할 거 없이 그냥 매매 차익으로 배당소득세를 계산해도 크게 문제될 건 없습니다. 둘 중 더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매매 차익으로 내야 할 세금을 계산한다면 실제로 그보다 더 과한 세금을 내야 할 일은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죠. 따라서 과세표준 증가분까지 복잡하게 따져나가지 않고 그냥 매매 차익이라는 간단한 용어로 이야기를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머리 아플 필요 없이 그냥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똑같은 지수를 추종하는 ETF일지라도 국내 상장이냐 해외 상장이냐에 따라 부과되는 소득세의 종류가 완전히 달라진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차이점 하나 때문에 우리가 고려해야 할 부분이 상당히 많아집니다. 예를 들어보죠. 만약 일반 계좌에서 미배당을 모아가고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어느 순간 목돈이 필요해서 매도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분배금뿐만 아니라 매매 차익까지 모두 배당소득으로 잡히게 됩니다. 만약 분배금과 매매 차익을 합한 배당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하게 된다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면 금융소득 중
2천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선 일반적으로 세율이 높아지게 되죠. 또한 ISA 계좌를 개설하지 못하게 되므로 ISA 계좌를 활용한 절세 전략도 활용할 수 없게 됩니다. 만약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일반 계좌 플러스 미배당 조합으로 큰돈을 굴려나가다 가벼운 생각으로 매도하게 될 경우 뜻하지 않게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화려한 결말로 이어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 계좌에서 미배당을 큰 규모로 모아가는 건 그리 좋은 선택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계좌가 아닌 절세 계좌를 활용해서 미배당을 모아간다면 다양한 세제 혜택을 누리는 동시에 앞서 언급한 금융소득 종합과세 그리고 건보료에 관한 고민까지 모두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죠. 절세 계좌를 처음 개설하신 분들께서 SCHD를 매수하려 했는데 잘 안 된다는 질문을 종종 남겨주십니다. 아쉽게도 절세 계좌엔 SCHD 같은 해외 상장 ETF를 담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SCHD를 대신해서 절세 계좌에 담을 수 있는 미국 배당 다우존스 같은 국내 상장 해외 ETF 상품들이 최근 몇 년 새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등장한 겁니다. 국내 상장 해외 ETF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일반 계좌에서 SCHD를 매수하는 조합보다 절세 계좌에서 미국 배당 다우존스를 매수하는 조합이 배당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큰 주목을 받았죠. 물론 저도 절세 계좌와 미배당 조합 위주로 투자를 진행해 나가고 있지만 이 조합이 일반 계좌와 SCHD의 조합보다 더 우월한 전략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두 전략 모두 장단점이 있기 때문이죠. 잠시 후 일반 계좌와 SCHD 조합 그리고 절세 계좌와 미배당 조합을 조금 구체적으로 비교해 볼 겁니다. 사실 일반 계좌와 절세 계좌의 성과를 정확하게 비교 분석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예를 들어 연금저축계좌는 세액공제와 같은 혜택을 받는 대신 혜택받은 돈이 만 55세까지 묶이게 되는 제한 조건을 함께 가지게 되는데 이러한 제한 조건은 무시한 채 혜택만을 비교하게 된다면 절세 계좌가 필요 이상으로 과대평가되는 결론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연금저축이나 IRP 계좌에 비해 상대적으로 출금에 대한 제약이 적은 ISA 계좌와 미배당 조합으로 먼저 비교해 볼 생각입니다. 먼저 일반 계좌에서 SCHD 1억을 투자했다고 가정해 보죠. 매년 10%씩 주가와 배당금이 꾸준히 성장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어디까지나 계산의 편의를 위한 이상적인 가정일 뿐이니 숫자 자체에 지나친 의미를 부여하진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가정대로라면 7년 후엔 초기 투자금 1억이 2배로 불어나 있을 겁니다. 1억을 투자했을 당시에 배당 수익률이 3.5%였다고 가정해보죠. 1억을 투자해서 첫 해에 받게 될 배당금은 연 350만 원입니다. 배당소득세 15%가 원천 징수되면 실제로 받게 될 배당금은 대략 297만 원 정도가 되죠. 매년 10%씩 배당금이 성장한다면 2년차 세후 327만 원, 3년차 360만 원, 4년차 396만 원, 5년차 435만 원, 6년차 479만 원, 7년차 527만 원 정도가 됩니다. 7년간 받은 배당금을 모두 합하면 배당 수익만 2,82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계산 편의를 위해 재투자하지 않고 현금 형태로 보유하고 있다고 가정해보죠. 7년 후 총자산은 2억 2,820만 원이 될 겁니다. 그런데 만약 목돈이 필요해서 7년 동안 보유했던 SCHD를 모두 매도해야 할 상황이 발생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1억이 2억으로 불어났으니 매매 차익은 1억입니다. 매매 차익으로 얻게 된 양도소득 1억 원에 기본공제액 250만 원을 차감하면 9,750만 원이 됩니다. 9,750만 원에 22%의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면 양도세로만 2,145만 원이라는 큰 돈이 빠져나가게 됩니다. 만약 투자 후 7년이 지난 시점에 모두 현금화한다면 실제로 투자자의 손에 쥐어지는 돈은 평가의 2억 2,820만 원이 아닌 2억
675만 원입니다. 안타깝게도 꽤 많은 금액이 줄어드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엔 ISA 계좌와 미배당의 조합을 살펴보죠. 현 시점 기준으로 ISA 계좌는 1년 최대 투자 한도 2천만 원, 총 투자 한도 1억 원이라는 투자 한도 제한이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 계좌와 달리 목돈 1억을 한 번에 투자하고 싶어도 ISA 계좌에선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1억 원을 굴리려면 아무리 빨라도 최소 3년이 넘는 시간이 필요하죠. 따라서 이 부분부터 이미 동등한 비교는 물 건너간 셈입니다. 하지만 투자금 1억의 성과 비교를 위해 2021년 이전에 개설해 놓은 ISA 계좌가 있었다는 희망적인 가정으로 시작해보죠. 심지어 그때 만들어둔 ISA 계좌가 운이 좋게도 서민형이었기 때문에 400만 원까지 절세가 가능하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ISA 계좌의 모든 혜택을 최대한으로 누릴 수 있게끔 희망적으로 가정해보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 배당 다우존스에 1억을 투자했습니다. 미배당의 첫 해 배당 수익률도 SCHD 투자와 동일하게 3.5%로 가정해보죠. 물론 실제로는 약간의 차이가 존재할 테지만 더 중요한 부분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 그냥 무시하겠습니다. 첫 해 배당금은 350만 원을 받게 될 겁니다. 앞서 일반 계좌에서 투자한 SCHD는 15%의 배당소득세를 차감했지만 절세 계좌인 ISA 계좌에선 배당소득세 차감 없이 350만 원이 모두 입금됩니다. 배당 성장률 10%를 가정하면 2년 차엔 385만 원, 3년 차 423만 원, 4년 차 465만 원, 5년 차 512만 원, 6년 차 563만 원, 7년 차 620만 원이 됩니다. 배당 소득을 모두 합하면 3,318만 원 정도가 되죠. 참고로 앞서 일반 계좌에서 투자한 SCHD의 경우 배당 소득세를 차감하고 2,820만 원 정도가 입금됐었습니다. 하지만 ISA 계좌에선 세전 금액이 모두 입금되기 때문에 일반 계좌와 비교했을 때 배당금만 무려 500만 원 정도를 더 받게 되는 셈입니다. 따라서 배당 투자자에겐 절세 계좌의 활용이 확실히 매력적인 전략인 것은 분명합니다. 7년 후 1억의 투자 원금이 2억으로 성장했다고 가정해보죠. 계좌에 기록된 평가액은 2억 3,318만 원입니다. 그런데 목돈이 필요해서 7년 동안 보유했던 미국 배당 다우존스를 모두 현금화하려 합니다. ISA 계좌에서 발생한 총 수익은 매매 차익 1억 원과 배당 수익 3,318만 원을 더한 1억 3,318만 원이죠. 총 수익에서 서민형 ISA 혜택인 400만 원 공제를 적용하면 과세 대상 금액은 1억 2,918만 원이 됩니다. 여기에 9.9%의 세금이 붙게 되는 것이죠. ISA 계좌를 3년 이상 활용할 경우 적용되는 세율 9.9%는 양도소득세 22%와 비교해도 낮은 세율이고 배당소득세 15%와 비교해도 낮은 세율입니다. ISA 계좌를 해지하면서 내게 될 세금을 계산해보면 1,278만 원입니다. 세금을 내고 실제로 손에 쥐게 되는 금액은 2억 2,040만 원이죠. 일반 계좌에서 SCHD에 투자할 경우 세금을 떼고 실제로 손에 쥘 수 있는 돈은 2억 675만 원이었습니다. 결국 절세 계좌를 활용하면서 일반 계좌를 활용할 때보다 1,300만 원 이상을 아끼게 된 셈이죠. 물론 ISA 계좌의 경우 1억을 한 번에 거치할 수 없음에도 한 번에 거치한 것으로 가정했기 때문에 공정한 비교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그냥 이런 절세 효과를 누리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절세 계좌를 활용하는구나 정도로만 봐주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방금 비교한 두 가지 사례에 증여를 통한 절세 효과를 추가할 경우 상황이 완전히 뒤바뀔 수 있습니다. 사실 제가 진짜로 이야기하고 싶었던 부분은 바로 지금부터입니다. 일반 계좌와 SCHD의 조합에서 배우자 간 증여를 시도한다고 가정해보죠. 이 경우 배당금에 부과되었던 15%의 배당소득세는 절세가 불가능하지만 매매 차익 1억에 부과될 양도세는 절세할 수 있습니다. 일반 계좌에 담겨있던 SCHD 모든 수량과 계좌에 현금으로 쌓여있던 배당금을 모두 배우자에게 증여한다면 총 2억 2,820만 원이 배우자에게 전달됩니다. 배우자에겐 10년간 6억 원 한도 내에서는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할 수 있기 때문에 앞서 언급한 자산은 모두 세금 없이 자유롭게 증여 가능합니다. 만약 증여받은
보유하는 배우자가 1년 이상 보유하다가 매도한다면 매매 차익 1억에 대한 양도세 2,145만 원을 아끼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물론 보유하고 있는 1년 동안 주가가 하락한다면 절세의 의미가 퇴색되겠지만 그런 복잡한 상황을 가정하면 끝이 없기 때문에 보유하고 있는 1년 동안의 주가 하락은 가정하지 않겠습니다. 절세 계좌에 투자하면서 추가로 더 받게 된 배당금은 500만 원 정도였습니다. 이 500만 원의 수익에도 9.9%의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실제로 ISA 계좌를 활용하면서 이득을 본 배당 수익은 450만 원 정도가 될 겁니다. 물론 7년간 배당 재투자를 했다면 450만 원보다 더 큰 효과를 누릴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주식 증여를 활용한 양도세 2,145만 원의 절세 효과를 넘어서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 배당 다우존스도 증여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아닙니다. 몇 가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ISA 연금저축과 같은 절세 계좌에 담겨있는 종목은 타인에게 주식 증여할 수 없습니다. 매도 후 현금화한 상태에서 출금한 후 현금으로 증여하는 게 최선입니다. 절세 계좌의 경우 수익금을 출금할 때 과세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이후에 현금으로 증여해봤자 증여로 인한 절세 효과는 누릴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일반 계좌에서 미국 배당 다우존스를 매수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서 언급했듯 미국 배당 다우존스 같은 국내 상장 해외 ETF는 보유기간 동안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배당 소득으로 과세합니다. 따라서 증여 시점을 기준으로 증여자가 보유하고 있던 기간 동안 발생한 소득에 대해 배당 소득세가 과세된 후 수증자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도 절세 효과를 누리지 못한 채 괜히 증여 한도만 소진하게 되는 셈이죠. 정리해 보겠습니다. 국내 종목으로 구성된 국내 주식형 ETF는 매매 차익에 대해 어차피 세금이 부과되지 않으니 증여 절세 전략을 고려할 대상이 아닙니다. 국내에 상장한 해외 ETF의 경우 매매 차익을 양도소득세가 아닌 배당소득세 방식으로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증여를 통한 양도세 절세 전략을 활용할 수 없습니다. 간단히 정리해보죠. 주식 증여 절세 전략을 활용하려면 일반 계좌 플러스 SCHD 조합을 선택해야만 합니다. 배우자 간 증여를 활용할 경우 증여재산 공제 한도가 10년간 6억으로 상당히 큰 편이기 때문에 잘만 활용한다면 어쩌면 절세 계좌를 활용하는 것 그 이상의 효과를 얻게 될 수도 있죠.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엔 배당금으로 월 현금 흐름을 늘려가면서 느끼는 꾸준한 성취감을 꽤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월급보다 큰 배당연금을 만드는 순간까진 증여를 통한 절세 전략보단 절세 계좌를 활용해서 배당금 규모를 늘려가는 것에 더 집중할 생각입니다. 하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겐 일반 계좌를 활용한 증여 절세 전략이 절세 계좌를 활용한 전략보다 더 효과적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절세 계좌를 활용하지 않는 투자자에게 왜 절세 계좌를 활용하지 않으세요? 라며 안타까움을 표현하진 않습니다. 나에게 최선인 전략이 타인에겐 최선이 아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다른 사람에게 최선인 전략이 나에게도 최선일 것이란 생각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접근한다면 어떤 게 더 좋은 종목인지 어떤 게 더 나은 전략인지를 굳이 논쟁할 필요도 없고 상대를 설득하거나 조언할 필요도 없습니다. 내 전략에 강한 믿음이 있다면 훗날 성과로 입증하면 그만이기 때문이죠. 제가 입증하고 싶은 건 단 한 가지입니다. 배당연금을 늘려 작년보다 올해 더 큰 현금 흐름을 창출하는 것, 그리고 올해보다 내년에 더 큰 현금 흐름을 창출하는 것.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고 이 과정을 꾸준히 반복하는 것만으로도 꽤 만족스러운 투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랜 시간에 걸쳐 증명할 겁니다. 굳이 말로 논할 필요가 없는 부분이란 생각이 듭니다. 마음이 맞는 분들과 함께 증명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평범한 개인 투자자인 제가 혼자 공부하면서 정리한 내용들이라 여러 가지로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 필요한 부분만 가벼운 마음으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도 우리 구독자님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